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서울 성북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저택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아직 불을 켜지 않았음에도 그 자체로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곳은 SJ그룹의 총수 박진우 회장의 개인 저택이자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와 권력이 집약된 성체였다. 그러나 오늘 이 성체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다. 박진우 회장은 평소 입던 맞춤 정장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회색 집사복을 입고 서 있었다. 넥타이보다 훨씬 답답한 나비 넥타이가 그의 목을 조이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마치 전장의 지휘관처럼 곧 있을 작전을 앞두고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여보, 정말 이래야겠어. 우리가 우리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의 곁에 선 아내 윤수희 여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 역시 우아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차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박진우가 아내를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오. 저 아이가 데려올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서류와 평판만으로는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없어.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외아들 박강준.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 그가 오늘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다. 문제는 그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정확히는 강준이 사랑하는 여자는 한 명이지만 그 옆에 교묘하게 자신을 끼워 넣어 마치 또 다른 선택지인 양행세하는 여자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박진우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하나는 강준이가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아가씨 한민서. 평범한 집안이지만 똑똑하고 심성이 곱다고 들었어. 다른 하나는 우리와 사업적으로 엮인 최 의원의 딸 최지윤. 야망이 크고 계산이 빠른 아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강준이는 민서 양을 소개하려 하지만 최지윤 양이 오빠의 중요한 자리에 함께 가고 싶다며 따라 나선 모양이야. 강준이가 그 영악함을 아직 다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옥석을 가려내야지. 윤수인은 남편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사람 보는 눈이 아직 미숙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남편의 계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돈과 권력의 향기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로부터 아들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해야 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죠. 대신 이 연극 너무 길게 끌지는 맙시다.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그녀가 허리를 두드리며 투덜거리는 순간 저택의 정문 쪽에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와 윤수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굳은 결의를 다졌다. 시작이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을 입은 박강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들어와 지훈아, 그리고 민서 씨도요. 강준의 말에 두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안으로 들어선 것은 최지훈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패션쇼 루나와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 같았다. 그녀는 저택의 웅장함에 잠시 감탄하는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그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을 맞아주는 두 하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코트를 벗어 박진우의 팔에 무심하게 툭 던졌다. 응접실이 어디죠? 강준 오빠 다리가 아픈데 빨리 안고 싶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인형처럼 가늘고 높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례함은 숨길 수 없었다. 박진우의 눈썹이 순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옷을 던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집사박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코트를 받아들었다. 그때 강준의 뒤에서 조용히 따라 들어오던 한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최지윤처럼 저택의 화려함에 압도당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경외심보다는 따뜻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진우와 윤수희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민서라고 합니다. 두 분이 이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시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윤수희가 받으려 하자 황급히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들게요. 무겁지도 않은데요. 그녀의 행동에 윤수희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최지윤의 오만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겸손함과 배려심이었다. 강준은 두 여자의 상반된 태도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무시하려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두 분 이쪽은 최지윤이고 이쪽은 한민서 씨예요.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낼 테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박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최지윤을 응접실로 안내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첫인상은 최악이군. 반면 윤수희는 민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짐은 이리 주시죠. 정말 괜찮은데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민서는 마지못해 가방을 건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주머니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고 그 단어는 윤수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평생 사모님 혹은 여사님으로만 불려온 그녀에게 그 호칭은 낯설지만 싫지 않은 울림을 주었다. 응접실에 자리를 잡은 최지윤은 다리를 꼬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와, 집 정말 넓네요, 오빠.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서 살아도 되겠어요. 인테리어는 제 취향대로 좀 바꿔야겠지만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 마치 이곳의 안주인이 되기로 확정이라도 된 사람처럼 행동했다. 강준은 그녀의 당돌함에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다. 지윤아, 아직 그런 얘기는 일러. 왜요? 전 오빠랑 결혼할 건데요. 우리 아빠도 오빠 아버님이랑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응접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박진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최 의원이 자신과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업적인 협력에 대한 것이었지 자식들의 혼사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최 의원이 딸을 이용해 SJ그룹과 사돈을 맺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와 응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최지윤의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강준에게 물었다. 강준 씨, 혹시 제가 돌 일이라도 있을까요? 아주머니 혼자 저녁 준비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최지윤이 코웃음을 쳤다. 민서 씨는 눈치가 없네요. 여긴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손에 물 묻힐 필요 없다고요. 안 그래요, 아저씨? 최지윤은 조롱 섞인 눈으로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박진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주방 일은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봐요. 민서 씨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대접이나 받아요. 괜히 나서서 격 떨어지는 행동 하지 말고요. 격이 떨어진다는 말에 민서의 얼굴이 상처받은 듯 창백해졌다. 강준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끼어들었다. 초해지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민서 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이런 대저택에 와서 하인들 일이나 거들겠다고 나서는 게 격 떨어지는 행동이지. 그럼 뭐예요?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진우와 윤수희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배우들은 벌써부터 가면 뒤의 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불편함 그 자체였다. 최지우는 윤수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주머니, 이 수프는 너무 짜네요.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이 스테이크는 너무 익혔잖아요. 전 미디엄 레어를 좋아하는데. 디저트는 됐어요. 이런 싸구려 케이크는 먹고 싶지 않네요.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윤수희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평생 최고의 요리사들만을 곁에 두었던 그녀였지만 아들을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몇 시간에 걸쳐 준비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윤수희는 하인의 역할에 충실하며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반면 민서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특히 이 나물 무침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윤수희의 굳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녀는 민서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사가 끝난 후 최지우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강주는 민서에게 미안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서 씨 미안해요. 지훈이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괜찮아요, 강준 씨. 전 정말 괜찮아요. 민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윤수희를 따라가며 다시 한번 물었다. 아주머니, 제가 정말 도울 일 없을까요? 그릇이라도 닦아드릴게요. 아닙니다, 아가씨.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이게 제 일인걸요. 윤수희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민서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저택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박진우와 윤수희는 자신들의 침실이 아닌 하인용으로 마련된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다. 불편한 침대와 낡은 가구들이 낯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윤수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지훈, 그 아이 정말 안 되겠어요.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강준이가 왜 저런 아이와 엮이게 된 건지. 박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의원의 압박도 있었을 테고 강준이가 아직 사람의 겉과 속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탓도 있겠지. 하지만 오늘 보니 확실해졌어. 저 아이는 절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반면에 한민서 양은 윤수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참 괜찮은 아가씨더군요. 심성도 곱고 배려심도 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도 그렇게 봤어. 눈빛이 맑고 총명해. 최지훈의 조롱에도 쉽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걸 보니 내면도 단단한 아이야. 박진우는 민서를 떠올리며 드물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요. 며칠 더 지켜봅시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욕망과 마주했을 때, 그때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박진우 회장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일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앞으로 더 혹독하고 정교한 시험들이 두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 거대한 저택을 무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연출하는 이 위험한 연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동이 트기도 전부터 저택의 주방은 분주했다. 윤수희는 잠을 설친 탓에 피곤했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다. 그녀가 잠시 허리를 펴며 창밖의 정원을 내다보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섰다. 아주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한민서였다. 편안한 옷차림의 그녀는 맑고 상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윤수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아가씨께서 어쩐 일로? 괜찮습니다. 어서 가서 좀 더 주무세요. 아니에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민서는 망설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다. 윤수인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함께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민서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학교 이야기 등을 조곤조곤 들려주었고 윤수인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다정함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반면 최지우는 아침 10시가 다 되어서야 잠이 덜 깬 얼굴로 비틀거리며 식당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까다로운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한식은 질색이에요. 프랑스산 버터를 바른 크루아상이랑 설탕 안 넣은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코스타리카산 원두로 내린 핸드드립 커피. 물은 꼭 피지 워터로 가져다 줘요.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마치 5성급 호텔의 룸서비스를 주문하는 듯한 태도였다. 박진우가 정중하게 준비된 아침 식사를 권했지만 그녀는 코웃음으로 일축했다. 이런 건 누가 먹어요. 제 수준에 맞는 걸로 다시 준비해줘요, 아저씨. 결국 윤수희는 최지윤만을 위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강준 역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지윤의 버릇없는 행동을 제지하려 했지만 지윤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쏘아붙였다. 오빠 왜 그래? 난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뿐이야. 이 집 수준에 맞게 대접해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날 오후 첫 번째 시험이 계획되었다. 윤수인은 오렌지 주스가 담긴 쟁반을 들고 일부러 최지윤의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살짝 비틀거리며 쟁반을 기울였다. 주황색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던 최지윤의 새하얀 실크 원피스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저택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최지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300만 원짜리 원피스는 흉측한 주황색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윤수희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서. 윤수희는 계산된 연기를 하며 허리를 숙이고 빌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까짓 게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옷이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쓸모없는 아줌마야. 최지윤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쓸모없는 아줌마라는 말은 윤수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민서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지윤 씨 진정해요. 아주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너 지금 저 편 드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빨리 닦아내면 얼룩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민서는 재빨리 냅킨을 가져와 윤수희를 부축하며 그녀의 손에 묻은 주스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최지윤의 옷에 묻은 얼룩을 조심스럽게 눌러 닦기 시작했다. 저리 치워. 더러운 손 대지 마. 지윤은 민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강준이 뒤늦게 달려와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목격했다. 지윤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오빠, 저 아줌마가 내 옷에 주스를 쏟았어.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지윤은 강준에게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강준은 당황하며 윤수희를 보았다. 윤수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싹텄다. 지윤의 반응이 너무 과하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해, 지윤아. 옷은 내가 새로 사줄게. 그러니 그만 화 풀어. 강준이 지윤을 달랬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윤수희를 향해 저주 섞인 말을 퍼부었고 그 모습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다. 이 모든 광경을 서재에서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박진우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아내에게 가해진 모욕을 그는 결코 잊지 않을 터였다.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약자의 편에 서준 민서의 모습에 그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며칠 후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박진우가 직접 나섰다. 그는 서재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지만 매우 값비싸 보이는 몽블랑 만년필 하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실수로 두고 나왔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직전 마치 그 사실을 막 깨달았다는 듯이 소란을 피웠다. 이런 큰일 났군. 서재 책상에 뒀던 만년필이 없어졌어.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물건인데 그는 일부러 두 아가씨와 강준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했다. 그의 말을 들은 최지윤의 눈이 즉시 빛났다. 그녀에게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경쟁자를 공영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만년필이요. 혹시 비싼 건가요, 아저씨? 네, 아가씨. 회장님께서 독일 총리에게 직접 선물 받으신 세상에 몇 개 없는 한정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박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최지윤의 시선이 날카롭게 민서를 향했다. 이상하네. 낮에 거실에는 우리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민서 씨. 그녀의 말에는 명백한 의심과 악의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화살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런 펜은 보지 못했어요. 정말 못 봤어요. 혹시 너무 예뻐서 잠깐 구경만 한다는 게 그만. 그런 거 아니고요. 최지윤은 민서를 도둑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지윤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지윤은 이제 박진우와 윤수희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저씨 아주머니,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지만 집안에 도둑이 있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네요. 저 아가씨 방을 한번 수색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잔인한 제안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준이 참다 못해 버럭 소리쳤다. 최지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방까지 뒤지자니. 왜 제정신이 아니야? 저 여자는 출신도 불분명하고 가난하잖아. 비싼 물건 보면 욕심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범인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방을 보여줄 수 있겠지. 가난이라는 단어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굳은 의지가 담긴 눈으로 최지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제 방을 보여드리죠. 대신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신 이 무례한 말들 전부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민서의 당당한 태도에 최지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흘렸다. 물론이지. 하지만 만약 나온다면 넌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서에 가게 될 줄 알아. 바로 그때 박진우가 거실 소파 쿠션 사이를 뒤지는 척하며 외쳤다. 아, 찾았다. 여기 있었군. 그의 손에는 사라졌던 몽블랑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이런 제가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흘렸나 봅니다.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최지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민서에게 사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세웠다. 흥 찾았으면 됐네. 괜히 사람 성가시게 하고 말이야. 그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녀의 파렴치한 뒷모습을 보며 강준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윤의 화려한 겉모습과 애교에 속아 그녀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참고 있는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서 씨,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민서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감싸주는 강준의 따뜻함과 이유 없이 자신을 모욕한 세상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하인들의 작은 방. 윤수인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정말 무서운 아이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설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이 연극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민서 양은 정말 큰 상처를 입고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박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아니오. 저런 시한폭탄 같은 아이를 우리 집안에 들일 수는 없지. 오늘로써 확신했어. 최지우는 절대 안 돼.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2번의 시험을 통해 최지훈의 가면은 거의 벗겨졌고 그 밑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면 한민서라는 보석은 시련 속에서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단순한 인성시험을 넘어 그녀의 야망과 욕망의 크기를 가늠해볼 차례였다. 주스 사건과 만년필 소동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강준은 최지훈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쌀쌀해졌고 가능한 한 그녀와의 대면을 피했다. 그는 대신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최지훈은 이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위기감을 느낀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예쁘고 애교 많은 약혼녀 후보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부와 권력에 걸맞은 유능하고 야심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작전을 바꾼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집사박, 즉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녀는 그가 수십 년간 이 집안에서 일하며 박 회장의 신임을 얻은 충직한 인물일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집안의 속사정이나 회사의 기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터였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가 서재에 먼지를 털고 있을 때 최지훈이 뱀처럼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에 오만한 태도를 지우고 마치 비밀을 공유하려는 친구처럼 친근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저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죠? 회장님에 대해서는 뭐든 다 아시겠네요. 박진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묵묵히 책장에 먼지를 닦으며 대답했다. 제가 알아야 할 것만 압니다, 아가씨. 에이,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전 그냥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곧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미리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녀는 한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내정된 것처럼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박진우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지우는 그의 철벽 같은 태도에 잠시 짜증이 났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요즘 SJ그룹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망이 아주 밝다고 들었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다음 투자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인수합병이라던가. 박진우의 닦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일개 하인에게 회사의 M&A 계획을 묻는 아가씨라니. 그녀의 탐욕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유치한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누르며 태연하게 연기했다. 아가씨, 저는 그저 이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말요? 에이, 거짓말. 회장님 운전기사도 겸한다면서요. 차 안에서 중요한 통화도 하실 텐데 얼핏 주어들은 거라도 없어요. 바이오 자회사 쪽이 요즘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 기업 기밀을 캐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늙고 어수룩한 집사를 구슬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어리석기 짝이 없군. 사람을 써도 저런 아이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신의도 지혜도 없이 오직 욕심만 가득 차 있으니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련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최지우는 더 이상 캐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서재를 나갔다. 박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단순한 인성의 문제를 넘어 우리 회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겠어. 한편 강주는 실제로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는 SJ전자의 신사업팀 팀장으로 최근 야심차게 준비한 친환경 스마트홈 앱의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경쟁사인 DH테크에서 거의 동일한 컨셉의 앱을 먼저 출시해버린 것이다. 마케팅 계획부터 출시 일정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강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팀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니 지금 와서 컨셉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 마케팅 예산을 2배로 늘려서 물량 공세로 나간다고 그게 최선이야. 일단 알았어. 내일 회의에서 다시 얘기하지. 전화를 끊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민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근처에서 잡지를 보는 척하던 최지윤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강준 씨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강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경쟁사에서 선수 쳐서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때다 싶었는지 최지윤이 잡지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얘기 들었어요, 오빠. 그거 그냥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DH테크에 압력 넣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써서 기술 유출로 고소해버려요. 돈으로 밀어붙이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녀의 해결책은 단순하고 폭력적이었다. 모든 것을 권력과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녀다운 발상이었다. 강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누르며 대답했다. 지우나 비즈니스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SJ그룹이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반문했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민서가 입을 열었다. 강준 씨, 제가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 앱의 핵심 가치가 뭔가요? 경쟁사 앱과 비교했을 때 강준 씨네 앱만이 가진 차별점이나 철학 같은 거요. 그녀의 질문은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강준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차별점이라. 저희는 에너지 절약,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사용자 데이터 보안에 가장 큰 중점을 뒀어요. DH테크 앱은 디자인은 화려하지만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저희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마케팅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그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건 어떨까요? 가장 화려한 앱이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안전한 앱이라는 점을요. 그녀의 눈이 총명하게 빛났다. 대규모 광고보다는 환경운동가나 IT 전문 리뷰어들처럼 신뢰도 높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제품의 진정성을 알리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에너지 절약 데이터를 모아서 사회에 기부하는 착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고요.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천하는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는 거죠. 민서의 입에서는 막힘없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경영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강주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실무적인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강준의 얼굴에 감탄과 놀라움이 번졌다. 그는 어느새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그녀와 상담하고 있었다. 게릴라 마케팅, 진정성 캠페인이라. 그거 좋은데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최지우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소외감과 질투심에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거실 한쪽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척하던 박진우와 주방 입구에서 과일을 정리하던 윤수희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깊은 만족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들은 민서가 착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사업적 통찰력까지 지녔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윤수희는 감동한 나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들의 짝으로 그저 착하기만 한 여자가 아니라 아들의 옆에서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동반자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었다. 한민서가 바로 그런 인재였다. 그날 밤 박진우는 하인 방이 아닌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진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어수룩한 집사가 아니었다. SJ그룹의 냉철한 총수 박진우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민서의 신상 정보 파일이 다시 펼쳐져 있었다. 평범한 가정, 우수한 학업 성적 봉사 동아리 활동, 경력. 이전에는 그저 흠잡을 데 없는 착한 학생으로 보였던 기록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배경 뒤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강인한 내면을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그동안 준비하라고 했던 계획,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정말 실행하시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진짜 폭풍이 몰아쳐야 누가 진정으로 배를 지킬 선장감인지 알 수 있는 법이지. 박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지윤이라는 아이가 욕망의 크기는 확인했으니 이제 한민서라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의 크기를 시험해볼 차례야. 우리 가족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그 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주 흥미로울 거야.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인성과 지혜를 확인하는 시험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욕망을 건드리는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최지윤의 본성을 확인한 박진우 회장의 다음 행보는 신속하고 치밀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SJ그룹의 심장부인 비서실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위장된 배달원으로 저택을 찾아와 박 회장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은밀하게 건넸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박진우는 서재에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최지윤과 그녀의 아버지인 최 의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가면 뒤에 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사업체들은 대부분 적재 허덕이는 껍데기뿐이었고 사채를 끌어다 쓴 탓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가 SJ그룹과의 사돈관계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명백해졌다. 파산 직전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이다. 최지윤의 이력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외국의 명문대는 사실 학위를 돈으로 살 수 있는 학위 공장에 가까웠고 SNS에 과시하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할부와 카드론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 그녀는 명품 중독에 가까운 소비 습관으로 인해 이미 개인적인 빚도 상당했다. 보고서는 그녀를 허영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속에 텅 빈 사기꾼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집안의 독사를 끌어들일 뻔했군. 그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시험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시도 때도 없이 심각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었다. 윤수인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거실의 TV에서는 연일 SJ그룹의 위기에 대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SJ그룹 대규모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실패, 수조 원대 손실 위기, 단독, 검찰, SJ그룹 비자금 의혹 포착, 압수수색 가능성 제기. 뉴스는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와 실제 위기 상황을 뒤섞어 마치 SJ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저택을 감싸던 평온하고 호화로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불안과 공포가 들어찼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이 정점에 달하는 날밤 강준이 잿빛 얼굴로 귀가했다. 그는 아버지 박진우로부터 모든 계획을 전해 듣고 이 연극의 마지막 주연 배우로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연기력은 이 시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였다. 강준은 거실에 최지훈과 한민서를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할 말이 있어. 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두 여자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최지훈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강준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마치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사람처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뭐? 최지훈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야? SJ그룹이 망하다니. 말도 안 돼. 오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야. 해외 사업이 실패하면서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어. 검찰 조사까지 들어오면서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빚을 다 갚기 힘들 거라고 하셨어. 강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 순간 최지훈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완벽하게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사랑스러운 약혼녀 후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도박꾼의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다. 교진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회장님은 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신 거야? 이렇게 무능할 수가. 그녀는 더 이상 박 회장을 존경하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망쳐버린 원흉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악녀였다. 그녀의 눈에는 강준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난 가봐야겠어.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이 일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녀는 강준을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며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사랑의 탑은 파산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반면 한민서는 충격으로 잠시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강준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다. 강준 씨, 괜찮아요. 그녀의 첫 마디는 돈이나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연기를 하고 있던 강준조차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말했다. 뭐가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는데. 아니에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끝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져도 강준 씨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괜찮아요. 이 집이 없으면 작은 원룸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좋은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면 되고요. 제가 취직해서 돈을 벌게요. 강준 씨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 뿐이지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강준 씨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이나 계산도 없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시련에 부딪혔을 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바로 그때 최지윤이 명품 가방들을 모두 챙겨 들고 거실로 다시 나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흥 둘이서 아주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 박강준,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망한 집안 며느리가 될 생각은 없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알아서 잘 살아봐. 그녀는 마지막까지 잔인한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한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남긴 불쾌한 파열음과도 같았다. 최지훈이 사라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준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 앞에서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인간의 본성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민서를 보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도 든든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상황을 계단 위 어둠 속에서 두 명의 하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차갑게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윤수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최지훈의 배신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기꺼이 함께 늪으로 걸어 들어가 주겠다고 말하는 저 용감하고 착한 아가씨 한민서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넓은 거실 강준과 민서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가짜 위기는 모든 허울을 벗겨내고 오직 진실만을 남겨놓았다. 강준은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다.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은 바로 눈앞의 이 여자라는 것을.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전략적인 한수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그물을 거둬들일 시간이었다. 최지훈이 폭풍처럼 저택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사건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민서는 파산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듯 그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윤 아주머니를 도와 주방 일을 거들고 인터넷으로 자신과 강준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다. 마치 굳은 일을 함께 헤쳐나갈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했다. 강준 씨, 너무 걱정만 하지 말아요. 이력서 양식부터 새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경력을 합치면 분명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주머니랑 아저씨께는 우리가 꼭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해요.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시면 막막하실 테니까요. 그녀는 무너진 집안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하인들의 생계까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준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보여주었던 강인함과 따뜻함을 한민서에게서 똑같이 발견하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진우는 강준을 조용히 불러냈다. 그는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다. 더 이상 집사 박씨가 아닌 SJ그룹의 총수 박진우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최지훈과 최 의원의 뒷조사 보고서를 건넸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아버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지윤의 학력 위조, 엄청난 빚, 그리고 최 의원 일가의 추악한 실체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기만당했는지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 할 게다. 박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겉모습과 화려한 말에 속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도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 일이 너에게는 아주 값비싼 수업이 되었을 게다. 강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나서지 않으셨다면 전 정말 됐다. 이제 남은 연극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다. 박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최지우는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게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테니. 그때가 우리가 쳐놓은 마지막 그물을 거둬들일 때다. 박진우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 시각 최지우는 아버지 최 의원에게서 불호령을 듣고 있었다. SJ그룹의 파산 위기설이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주가 조작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역정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 멍청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버렸어. 최 의원은 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당장 돌아가서 박강준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어 어떻게든 그놈 마음을 다시 돌려놓지 못하면 너랑 나랑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최지우는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다시 그 저택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 한민서를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최지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저택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강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어젯밤엔 너무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오빠를 버리려던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녀의 연기는 처절했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아는 강준의 눈에는 그저 역겨운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차가운 표정 속에서 갈등하는 연기를 펼쳤다. 지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정말 너에게 실망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오빠. 내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는지 꼭 증명해 보일게. 강준은 마지못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 불편한 화해의 연극을 박진우와 윤수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최지윤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지윤은 저택에 다시 머물게 되자 곧바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가 노린 것은 윤수이가 평소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하인방의 작은 보석함이었다. 그 안에는 윤수이가 회장님께 받은 첫 선물이라며 소중히 여기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물론 그 목걸이는 박진우가 이 마지막 함정을 위해 준비해둔 정교한 모조품이었다. 최지우는 모두의 눈을 피해 그 목걸이를 훔쳐낸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한민서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윤수이가 슬픈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어쩌면 좋죠. 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서랍 안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최지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걸이요. 혹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교활한 시선으로 한민서를 힐끗 쳐다보았다. 네, 아가씨. 제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인데. 최지윤은 이제 모든 의심을 한민서에게로 돌렸다. 이상하네요. 아까 한민서 씨가 아주머니 방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걸 본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죠. 집안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나쁜 마음이라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팔면 돈이 꽤 될 테니까요. 지윤 씨,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서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또다시 도둑으로 몰리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최지윤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죠. 떳떳하다면 내 가방 한번 열어봐. 최지윤 그만둬. 강준이 나섰지만 최지윤은 막무가내였다. 왜 오빠? 저 여자가 범인일까봐 무서워. 진실을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결국 민서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모두를 이끌었다. 그녀의 얼굴은 몸열감으로 창백했다. 최지우는 망설임 없이 민서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었다. 옷가지와 책들 사이로 마침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서늘한 빛을 발했다.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역시 이 여자가 훔친 거였어. 최지우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확신했다. 한민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서 있던 집사박이 나지막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고 순박한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강철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참 이상한 일이군, 최지윤 양.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 늙은이가. 지윤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박진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밝혔다. 진짜 목걸이는 지난 5년 동안 은행 VVIP 금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말이지. 그리고 방금 전, 그러니까 정확히 30분 전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이 아주 흥미롭더군. 한민서 양이 아래층에 있을 때 최지윤 양이 혼자 한민서 양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 그는 휴대폰 화면을 최지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목걸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보석함에 넣어둔 정교한 가짜야. 자, 이제 설명해 보시지. 어째서 당신이 한민서 양의 가방에 들어있던 가짜 목걸이를 찾아낸 것인지. 박진우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최지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든 목걸이와 더 이상 하인처럼 보이지 않는 박진우와 윤수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부터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덫에 걸린 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공포와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박진우의 마지막 말이 얼음처럼 차갑게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최지우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초라하게 빛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CCTV 은행 금고 가짜 목걸이.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비된 이성은 마지막 발악을 부추겼다. 그녀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저 천한 것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내까지 타인 놈이 감히 날 모함해. 이 영상도 내 놈들이 조작한 거겠지. 이 도둑년을 감싸려고 단체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인 강준에게 매달렸다. 오빠, 이것들 좀 봐. 오빠 집 하인들이 단체로 미쳐서 나랑 민서 씨를 이간질하고 있잖아. 당장 이놈들을 해고해. 그리고 저 도둑년도 경찰에 넘겨버려. 당장.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이 게임의 승자라고 박강준의 마음만 돌리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믿으려 했다. 하지만 강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경멸과 혐오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가 비켜선 자리로 박진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목에 맨 나비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윤수희 역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허리에 두른 앞치마를 풀어내렸다. 우아한 실크 스카프가 바닥에 소리 없이 떨어졌다. 단지 작은 소품 몇 개를 벗어 던졌을 뿐인데 두 사람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수십 년간 몸에 밴 하인의 구부정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의 위압감과 사교계를 호령하는 여왕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거실 전체의 공기가 두 사람의 존재감에 짓눌려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진우가 얼어붙은 최지윤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경쟁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절대자의 목소리였다. 해고라, 그거 참 곤란하군. 집주인을 해고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테니 말이야. 그 한마디에 최지윤의 사고가 정지했다. 집주인, 다시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는 SJ그룹 회장 박진우다. 그리고 여기는 내 아내 윤수희 여사고, 천둥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친다면 이런 느낌일까. 최지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와 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전설적인 경영인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려 애썼다. 늙고 초라한 집사,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 두 이미지가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윤수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자신에게 온갖 구박을 받던 그 아주머니가 파티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모든 재벌가 사모님들이 고개를 숙인다는 사교계의 여왕이라고. 개우, 거짓말.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부정마저 비웃듯이 박진우는 그녀의 모든 죄상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판사의 선고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너는 우리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너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너의 천박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지. 너는 내게서 회사의 기밀을 빼내려 시도했다. 내 눈에는 내가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늙은 하인으로만 보였을 테니. 우리 집이 망했다는 가짜뉴스 앞에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강준이를 배신하고 돌아섰다. 내게 사랑은 그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니까. 박진우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그녀의 뒷조사 보고서였다. 내 아버지 최 의원은 곧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네가 자랑하던 외국의 학위는 돈으로 산 가짜고 내 몸을 치장한 명품들은 모두 빚더미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거짓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사기꾼이었어. 마지막으로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목걸이를 발끝으로 툭 쳤다. 그리고 오늘 너는 네 스스로 내 무덤을 팠다. 내 더러운 손으로 직접 내 죄를 증명해 보였으니 말이야. 모든 진실이 폭로될 때마다 최지윤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서 있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윤수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우리는 며느리를 얻고 싶었단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우리와 함께 가문을 이끌어갈 지혜롭고 따뜻한 딸을 원했지. 우리 집안의 영혼을 빨아먹고 자라는 기생충을 원한 게 아니었어.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최지윤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모든 판결이 끝난 후 마침내 강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최지윤을 향한 일말의 미련이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완전한 경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초혜지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것이 마지막 선고였다. 최지윤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교활했던 계획, 그리고 그녀의 인생 자체가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발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잠시 후 그녀는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짐승처럼 웅크린 채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목걸이와 그녀의 추악한 욕망이 남긴 깊은 상처만이 남아있었다. 최지윤이 사라지자 숨막히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진우와 윤수희, 그리고 강준. 세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관객이었던 한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민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앞의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아주머니, 묵묵히 자신을 도와주던 아저씨. 그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부부라니.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강준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서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진우와 윤수희도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제 회장 부부의 위험이 아닌 따뜻하고 미안함 가득한 어른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윤수희가 민서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가씨, 우리를 용서해 주렴. 아가씨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 했던 게 아니야. 다만 우리 강준이 곁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필요했단다. 그 절박함에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방법을 썼어. 부디 우리를 이해해 주렴. 모든 연극에 막이 내렸다.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무대가 암전되고 이제 배우들과 마지막 관객만이 남아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 이 엄청난 연극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거대한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강준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속았다는 생각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왜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이 잔인했던 연극의 상처를, 보듬고 남겨진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민서는 천천히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다가 겨우 무트로 빠져나온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아득하고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아주머니, 묵묵히 굳은 일을 하던 아저씨,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박강준. 그들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부서지지 않은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솔직히 지금도 무엇이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처럼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의 미안함이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민서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박진우 회장과 윤수희 여사를 향해 있었다. 두 분께서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기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지요. 그녀는 다시 강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준 씨,
강준 씨를 믿어요. 이 모든 게 저를 상처 주기 위한 악의가 아니었다는 것도 믿고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러니 용서라고 할 것까진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2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지는 말아주세요. 진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한 그녀의 성숙하고 깊은 마음에 박진우와 윤수인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가슴 벅찬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기나긴 연극은 마침내 한민서라는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완성되고 막을 내렸다. 몇 주 후 세상은 그들이 연출했던 작은 연극보다 훨씬 더 떠들썩한 진짜 뉴스로 가득 찼다. 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SJ그룹 법무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되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최지훈의 삶 역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녀의 학력 위조와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박강준의 약혼녀를 사칭하며 벌였던 사기 행각들이 가십기사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교계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모두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녀는 결국 아무도 모르게 잠적해버렸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 자신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박 회장의 저택에는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곳에는 가짜 하인도 불안한 손님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수인은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서의 손을 잡고 백화점 VVIP 라운지를 함께 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값비싼 옷과 보석을 사주며 기뻐했지만 민서는 그보다 윤수희와 함께 정원의 꽃을 가꾸고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기보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박진우 회장 역시 민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민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더 이상 시험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뛰어난 통찰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SJ그룹 전략기획실의 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이것은 선물이나 보상이 아니다. 너의 능력에 대한 나의 공식적인 인정이자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지만 정중하게 그의 제안을 사양했다. 회장님, 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SJ그룹의 며느리가 아닌 한민서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찬 대답에 박진우는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재벌가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그녀의 독립심과 자존감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길을 가든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강준과 민서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강준은 민서를 데리고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은 민서가 처음 윤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던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과도 같은 곳이었다. 강준은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민서가 평소 좋아하던 소박한 들꽃으로 만든 반지가 들려 있었다. 민서 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 속에서 저의 유일한 등대가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제 자신을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준 당신처럼 저도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주는 그녀의 손에 들꽃 반지를 끼워주었다.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저택에서는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하는 소박한 가족 파티가 열렸다. 네 사람은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식탁이 아닌 햇살이 쏟아지는 테라스의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박진호는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가 벌였던 어리석은 연극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 드러나는 그의 본성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민서야,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그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윤수인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고 강주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자신을 둘러싼 이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잔인했던 연극은 끝났지만 그 연극은 역설적으로 가장 진실한 사랑과 가장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